세 번째 오해는 산만한 건 병이 아니라서 굳이 치료를 해서 얌전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뇌에 대해서 뇌의 영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매우 진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 정상적인 아동의 뇌 영상에 비해서 ADHD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뇌 영상에서는 활성도가 훨씬 떨어지고 한 군데에 머물러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습득을 해서 뛰어난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조금 집중을 하다가 곧 옆에 다른 자극에 이끌려가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을 찾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탁월한 능력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ADHD로 진단되면 직장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뭔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불이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ADHD로 진단을 받고 치료한 기록은 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보험 청구를 했을 때 심사평가원에 저장되어 있는 그 컴퓨터 기록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외의 직장이나 다른 데서 이것을 임의로 노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동의 없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시느라고 치료를 놓치다가 보면은 오히려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산만하지 않으면 ADHD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잉 행동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정말 지나치게 산만하다라는 것이 눈에 띌 수도 있지만 일부 아이들은 과잉 행동 없이 주의력만 산만해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긴 하나 끊임없이 손장난을 한다든가 옆에게 장난을 친다든가 책에다가 낙서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도 없고 과잉 행동이 없지만은 충동적으로 불쑥 어느 순간에 화를 억제하지 못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충동적으로 해버리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충동적인 행동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조금 더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ADHD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예전에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뇌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단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나 방식이 ADHD를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뇌 구조를 찍어보니까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서 뇌 전두엽 부분이 억제력을 하고 고도의 추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사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상 아동에 비해서 얇아져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 구조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동안에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오해는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훌륭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이 집중력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치료 안 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라든가 존 F 케네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부시 대통령, 아인슈타인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혹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많은 실수와 오명도 많이 동시에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치료와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9번째 오해는 ADHD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서 우리 아이는 이제 큰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장애가 있더라도 자폐증이 있고 산만증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해서 얼마든지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ADHD는 치료 반응이 매우 좋은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90%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통해서 아이가 특히 못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오해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잘하면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ADHD는 주의력을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할당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정상인 아이들은 하기 싫어도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ADHD의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몰두하고 싫은 일에는 전혀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학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골고루 개발되어야 되는 영역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한 부분만 돼서는 그 뛰어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나머지 뇌 기능이 개발이 안 돼서 훨씬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두각이 빛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력의 할당을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것이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참을성이 없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빈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ADHD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는 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ADHD의 핵심 기전은 도파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주의력을 쓸 때, 인지 능력을 발휘할 때, 감정을 통제할 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뇌 피질의 억제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훨씬 상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능한 부분이 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ADHD의 환경적인 요인도 병으로 인해서 2차적인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산만한 아이들, 감정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고 혼나고 벌을 서는 일이 잦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왜 나만 맨날 뭐만 하려고 하면은 혼낸다, 나만 미워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점차로 정상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나 선생님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가출이 일어난다든가 부모에게 반발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ADHD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조정혜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요, ADHD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사실 치료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ADHD 치료 약제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만 성인 24세가 됐을 때 우리 ADHD 아동과 일반 아동들을 비교했을 때 결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시게 되는 경우는 ADHD 치료 약제가 초기 부작용으로 입맛 저하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게 돼요. 밥을 못 먹으니까 잘 크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건 초기 부작용이고요. 그거는 조절을 하다 보면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인 24세가 됐을 때 그 성장률에 큰 차이는 없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차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오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이 ADHD 약제를 복용하면 중독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꼭 비단 ADHD 약물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중독이 된다라는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ADHD에 대해서만 환자군에 대해서만 놓고 봤을 때 실제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ADHD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의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을 통해서 도파민의 양을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즉 원래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지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중독의 개념이랑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편이나 마약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치 않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주는 약물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어떤 이상의 자극을 원해서 아편이나 마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약을 먹으면서 저희가 중독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과 당뇨약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정신과 약도 그렇고 ADHD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독의 여부라고 중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보면 이 약은 50년간 지금 50년 지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치료제로 사용되어 있고 이거의 효과와 안정성은 어떤 다른 약보다도 검증이 많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또한 내성이나 금단 증상은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ADHD의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성이랑 부주의 산만함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동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정상 성인과 비교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약물 중독의 문제가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약물 중독은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충동성을 조절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가끔은 이제는 어머님들이 꼭 약을 치료로 해야 되나요? 약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우선은 이제는 아이 상황을 보고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진단은 어느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텐데 우선은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여러 가지 것들을 병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미 교육부와 국립보건원에서 공동 후원한 연구 결과 2002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14개월 동안 아이들을 추적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같이 병합했을 경우 68%의 치료 효과가 있지만 행동 치료 단독인 경우는 34%, 약물 치료 단독인 경우는 56%의 호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물 단독만도 그리고 약물 이외의 행동 치료 단독만이 아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